자, 고개를 드시고요. 반갑습니다. 오늘 비 내리는 금요일 여러분 처음 만나 반갑고, 우리 세법 시간이죠. 그래서 부동산 세법인데, 자, 첫 시간은 여러분들 편하게 한번 필기할 필요 없이 한번 들어보시면, 우리 세법의 방대한 내용 속에서 우리 특별히 부동산 세법을 우리 시험 범위로 합니다. 그래서 세금에 관한 법이죠. 그래서 세금에 관한 법인데, 그 중에서도 부동산과 관련한 세법 내용을 시험 범위로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건지, 또 보유할 때, 가지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건지, 또 팔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냐, 이걸 중심으로 우리 공부를 하게 되는데, 크게 여러분 갖고 계신 교재도 그렇고 다른 나중에 기본서가 나와도 그렇고, 우리 세법은 크게 세 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 총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 자, 그 다음에 국가에서 부과하는 국세,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개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용어 설명을 하나 드리면, 여러분 처음으로 용어 설명을 하나 드리면, 과세주체란 말이 있습니다. 과세주체. 세금 부과에 징수 권한이 있는 자를 우리가 과세주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세주체, 세금 부과에 징수 권한이 있는 과세주체는 국가도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얘네들이 과세주체가 되는데, 그럴 때 국가가 과세주체인 세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과세주체인 세금을 우리가 지방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니까 우리 여기 두 번째, 그때는 너무 그냥 눈에 힘을 주고 있어가지고 저 긴장은 풀고 편하게 저기 하시고 수업을 들으시고, 필기할 것도 없고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첫 시간. 근데 처음이라 그런지 여러분들이 상기돼가지고 그냥 얼굴들이 굉장히 굳어있고 결의에 찬 이 눈빛을 볼 수 있는데, 이 결의에 찬 눈빛이 결코 변하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연말쯤 되면, 벌써 이제 12월 말쯤 되면 그 분위기 편승해가지고 이제 수업을 빠지시거나 눈빛이 흐려지시고, 1월달 새해가 밝잖아요. 그러면 새해가 밝으면 또 다시 또 눈빛들이 청초롱해지시고, 다시 또 많은 분들이 또 여기 이 자리를 꽉 채우고, 그래서 새롭게 뭔가를 해보겠다고 결의에 찬 모습들을 보입니다. 근데 또 2월 말쯤 돼가지고 여러분 남녘에서 동백꽃 피고 그럴 때 정도 되면 또 수업을 빠지고 또 눈빛이 흐려지고, 그러다가 3월이 되면 새봄을 맞이해서 다시 열심히 공부해보자 이렇게 또 결의를 다지다가, 4월 달에 복숭아꽃, 살구꽃, 낙이진달래 피면 또 다시 결심이 흐트러지고, 이렇게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흐트러져서 그냥 주로 빠지다가 때때로 나오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또 힘들어지는 것이고, 꾸준히 자리를 지킨 분들은 이제 합격의 그 길로 가는 거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오늘 결의에 찬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눈에 너무 힘을 줘가지고 인상을 쓰지 말아요. 여러분들 편하게 보시고 여기 봅니다. 그래서 국가가 과세 주체인 세금을 우리가 국세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인 세금을 우리가 지방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럴 때 우리 지자체는 또 광역지방자치단체인 특별시, 광역시, 도가 있고,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 과세 주체가 됩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여기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속하고요, 제주특별자치도도 여기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속합니다. 그래서 다 과세 주체가 되는데, 여기 특별히 구는 자치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에 속해 있는 그 구역, 그래서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구청장은 자치구로서 과세 주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인천광역시, 연수구 그러면 그 구도 자치구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그 구가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는 자치구가 아니다? 아닙니다. 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는 자치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구, 특별시 광역시에 속해 있는 그 구가 자치구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우리 크게 세 개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조세 총론 부분은 세법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다룹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공부가 뒤에가 되면 조세 총론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입니다. 조세 총론에서 두 문제 내외로 문제가 출제되고, 지난 우리 26회 시험에서도 조세 총론에서 두 문제가 출제되는데, 평상시 공부한 내용으로 가볍게 우리가 고를 수 있는, 제가 수없이 강조한 그런 내용으로서 쉽게 고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에서 7문제 내외로 출제가 되고, 국세에서 7문제 내외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세법은 16문항이 우리
우리가 출제가 돼요. 세법에서 16문항이 출제가 되고, 우리 공시법, 우리 24문항, 공시법 24문항과 합쳐져서 공인중개사 제2차 과목에서 우리 제2과목으로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세법이 문항수가 작죠? 문항수가 작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이렇게 지금 개강을 해가지고 이제 며칠 전에도 어떤 곳에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수강생들이 새로 처음 온 수강생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보니까 쉬는 시간에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세법은 문항수가 작으니까 세법은 뭐 거의 안 해도 되고 공시법 다 맞으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공시법은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 다 맞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요. 공시법은 등기, 우리 등기 그 다음에 지적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등기 지적. 그래서 우리 수업했죠 여러분들 공시법? 그래서 등기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등기법이 여러분 어렵습니다 원래. 자 그래서 이 등기법은 원래도 어렵고 이 등기관이 원래 그 등기관이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하는 것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로 절차적으로 또 우리는 갈 때 어떤 것을 첨부서면으로 가져가느냐 뭐 등기관이 또 주로 하는 일들인데 우리가 와닿지가 않잖아요 이거는. 자 그래서 등록으로 보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등기법이 좀 어렵기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우리 중개사 2차 과목에서는 여러분 항상 중개사 2차 과목에서는 중개사법을 잘하셔야 돼요. 중개사법을 잘해야지 어떤 수강생분은 공법 때문에 2차 과목에 떨어졌다 이렇게 하면서 공법 교수님에게 원망에 막 그 화살을 보내고 그러는데 공법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니라 공법은 명갈하게 따르면 중개사법을 못해서 떨어진 거죠. 중개사법을 항상 고득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소홀히 하면 안 되고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 합격의 키를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법이 원래 어려워요. 올해는 좀 무난하게 출제됐지만 작년에는 좀 어렵게 출제됐고 그래서 이게 등기법이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법하고 세법에서 여러분 세법에서 점수를 보태야 돼요. 그래서 지적법하고 세법에서 점수를 보태야 되고 공법에서 점수 안 나오는 것은 공법을 특별히 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되게 공법이 어렵고 점수가 잘 안 나옵니다. 그럴 때 공법에서 안 나온 것은 중개사법에서 보태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2차 과목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이게 합격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제가 시험이 끝나고 제 카페, 이제 전국적으로 그 카페 제 회원들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이따가 제 카페 소개해 드릴 건데, 카페 회원들이 그, 정기 산행 그 모임을 했어요. 시험 끝나고. 그래서 산행 모임을 했는데, 전국적으로 모이니까 엄청 많이 모일 것 같죠? 그래서 150명이 모일 줄 알았더니, 15명 모여가지고, 비가 온 관계로, 원래는 뭐 많이 오면 한 40명대가 오는데, 올해는 뭐 비가 와서 한 일요일 날 했더니 15명 정도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렇게 모임을 갖기 위해서 이제 제가 일찍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올해는 청계산을 갔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있죠? 사람들이 있죠. 어떤 저 사람이, 나를 보면서, 나 쪽을 보면서 저쪽에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 막 밝게 웃으면서 있죠. 막 반가운 얼굴로 오면서 막 손을 흔듭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주변을 봐요. 이렇게 돌아봐. 그거 없잖아, 이제. 사람들이 있으면 나한테 하는 건지 누구한테 하는 건지 모르는데 이렇게 딱, 요번에는 비가 와서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딴 때는 뭐 어떤 사람이 막 와가지고 막 손을 흔들면 이게 나한테 그러는 건가 누구한테 그러는 건지 헷갈립니다. 물론 나한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염두에 두지만 요번엔 딱 봤더니 없어. 그래서 내가 이제 수강생인지 알고 있었더니 그 제 동영상으로만 강의를 들었던 수강생분들이 막 저기부터 뛰어오더니 막 나의 손을 잡으면서 반갑다고 막 하면서 맨날 그 1년 동안 그 화면으로만 보다가 자 그러다가 직접 실물을 보니까 연예인 보는 것 같다고 하면서 막 반갑다고 하면서 그분들은 1년 동안 내 얼굴을 봤으니 얼마나 익숙하고 내가 반가워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을 처음 본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 웬 여자가 와가지고 막 반갑다고 하면서 막 끌어안고 막 그러는데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 동영상 수강생님들이 올해는 하필이면 일찍 와가지고 쭉 이렇게 너 대표님 왔어요. 왔는데 그분들은 막 날 반가워가지고 내 얼굴 보면서 막 그냥 반갑고 막 그래서 옆에서 그러는데 나는 원래 낯가림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펄쭘해가지고 뭐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금방 이제 우리가 다시 친해지고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 동영상 온 수강생 중에 한 명이 그랬어요. 자, 좋은 점수로 합격한 수강생 한 명이 이랬어요. 저는 세법원 교수님 따로 공부를 별로 한 적이 없어요. 제가 동영상으로 강의를 공부하면서 그 수강생은 동영상으로 공부했는데 그냥 수업 시간에 수업 강의를 들을 때 도서관 같은 데서 그냥 들었는데 소리를 낼 수는 없으니까 뭘 따라서 할 때 소리를 낼 수는 없으니까 그냥 제가 조그맣게 그냥 속으로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외웠는데 그렇게 하면서 자기는 공부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학원 다니는 수강생분 또 다른 데 수강생분들 또 이제 고맙다고 막 또 오셔가지고 또 반갑게 이제 우리가 산행도 하고 그랬는데 그 수강생 중에 또 어떤 분들은 또 거의 세법은 또 자기는 또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기만 했지. 이런 얘기하면 또 열심히 공부했는데 또 떨어진 분들한테 미안하지만 열심히 수업을 듣기만 했는데도 자기는 고득점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는 요번에 2차 과목이 두 문제 더 남게, 두 문제 남게. 카페에 보면 어떤 수강생분은 3문제 남게 합격했는데, 만약에 세법을 만약에 그냥 16문제 중에서 만약에 8문제나 10문제 맞췄으면 자기는 떨어지는 건데, 그런데 세법을 13개, 또 한 번은 또 14개 이렇게 16문제 중에서 이렇게 고득점 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합격할 수 있었다. 그래서 세법에 덕으로 이렇게 돌리는 분도 있습니다. 합격을. 자, 그래서 여러분들, 세법은요, 여러분들, 적은 노력을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적은 노력을 기울여서 고득점할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살아가시면서도 두고두고 여러분들 일생에 도움이 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세법의 가장 기본적인 지식만 알고 있었어도 몇 천만 원의 세금을 안 내도 되는데 나중에 일을 저질러 놓고 몇 천만 원 세금을 내는 경우를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법은 살아가시면서도 두고두고 여러분이 도움이 되시는 그런 과목이고, 실무에서도 자, 나가시면 공법과 세법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과목이고요. 자, 그런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우리 시험에서도 이렇게 세법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적은 노력을 기울여서 고득점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또 다른 과목에 또 부족할 때 중개사법이 어렵게 나오거나 등기법이 어렵게 나올 때 또 공법은 계속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 점수를 보태줄 수 있는 그런 효자 과목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표정들이 보니까 별로 동감하는 표정이 아닌데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법을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고 끝까지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온 수강생 중에 또 카페 산에 온 수강생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예요. 교수님, 저는 수업을 계속 듣다 보니까 열심히 듣고 따라서 하다 보니까 모의고사 같은 거 볼 때도 저 교수님 목소리가 어떤 지문을 볼 때 제 목소리가 들렸대요. 제 목소리가 들렸는데 특히 시험장에서 이번에 시험 치르면서 그냥 그 찰나의 순간 동안에 지문을 읽으면서 제 목소리가 들렸다. 환청처럼 제 목소리 막 계속 들리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분명히 시험 전에 너한테 얘기하지 않았냐. 내 시험 전에 시험장에 내가 몸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네가 가는 곳이면 어디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시험장에 너가 혼자 아니고 내 목소리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맞습니다, 교수님.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믿음 있는 자는 뭘 받을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세법을 공부하시면 이 가운데 동영상으로 혹시 다른 데서 공부하셨던 분이라든가 세법 때문에 작년에 어려웠던 분들은 이번 내년 시험은 이제 좀 어려워요. 이제 27회 시험은 좀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더라도 어떻든 간에 세법만큼은 제가 여러분 확실하게 구원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있어야 한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고, 시험장에서도 내년에도 27회 시험 때도 특히 어려운 시험일수록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할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법 무난하게 여러분들 점수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로 수업을 빠지고 때때로 나오시는 분, 이런 분은 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세법은 빠지지 않고 저와 함께 하시고, 법령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내용들을 이해하고,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거든요. 처음에 용어 설명도 드리고 오늘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 다음에 세법은 기본적인 사항들을 암기를 하셔야 돼요. 기본적인 사항이 암기가 돼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매로 우리가 부동산, 그 중에서 주택을 매매로 우리가 취득합니다. 부동산, 주택을 샀어요. 자, 주택을 사면 취득 가격에 따라 취득세 세율이 달라집니다. 취득한 가격이 6억 원 이하다. 6억 이하까지 주택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 세율은 1%입니다. 1,000분의 11%. 자, 6억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2% 취득세 세율이 적용되고, 9억 초과한 주택을 취득하면 3%의 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데 이거요. 자, 왜 6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세율이 1%냐? 이런 건 이해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재작년에 나온 것이 유상거래로, 지문에 나온 것이 유상거래로 6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했을 때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은 1,000분의 20, 즉 2% 세율이 적용된다. 들렸죠, 여러분들? 1%입니다. 6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1%인데 2% 바꿔서 나오고 뭐 등등. 또 농지를 교환에 의해서 취득했을 때 취득세 표준세율은 물어봅니다. 이런 건 이해하는 게 아니라 외우는 거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거 세율이라든가 등등 일정한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외우셔야 되는데 단순 암기식 문제가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최근의 세법은 제가 다시 나중에 또 분석해 드리겠지만, 최근의 세법은
종합 문제로 이렇게 출제가 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보다도 어떤 간에 골고루 주요 내용들을, 이 세금의 어떤 주요 내용들을 골고루 알고 있는지, 주요 내용들을 골고루 섞어서 종합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내용을 골고루 이해하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런 와중에서 또 단순 암기식 문제가 숫자 바꾸는 그런 문제도 출제가 여전히 되고 있습니다. 단순 암기식 문제. 근데 이런 것들은 결국은 어떻게 하면 주는 문제고 반드시 맞춰야 되는데 기본적인 암기가 돼 있어야 돼요. 이런 거 이해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은 이해하면 문제를 풀지만 또 어떤 것은 이해보다도 일단 이것 내용을 외우고 있어야지 푸는 그런 내용들도 여전히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암기가 되면 다음 단계에 쉬워집니다. 기본적인 또 암기가 되고, 그러면 다음 단계에 쉬워지고, 이렇게 차곡차곡 가는 건데, 자,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제가 그냥 외우라고 하지 않고 외울 수 있도록 제가 다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26회 시험에서도 A책형 같으면 취득세 표준 세율을 묻는 문제가 박스형 문제로 나왔는데, 이것은 제 수업을 평상시에 들으면서 했던 분들은 상삼팔, 무독립 815, 원팔 하면서 그냥 쉽게 그냥 탁탁 답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박스형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외우지 않은 분들은 쉽게 풀 수 없는 또 그런 문제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역시 그 문제도 처음부터 그 문제를 보자마자 제 목소리가 들리면서 그냥 문제를 가볍게 풀었다, 이런 고백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법을 잘 하려면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는 기본적인 사항을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저와 함께 제가 외울 수 있도록, 기억하시기 좋도록 제가 도와드릴 때 같이 따라서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그냥 이렇게 그렇구나 그냥 조용히 이렇게 뒷짐지고 있으면 실력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본인을 과소평가해도 안 되고요, 과대평가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중개사 시험은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가방끈 길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적으로 보면 나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나이도 상관없고, 58세 되신 분이 지금은 전국수석 발표가 안 되지만 예전에 전국수석 발표될 때 59세 되신 분도 우리 전국수석도 하고, 또 이번에 인천에 또 다른 곳에 박용희님이라는 분은 연세가 지금 거의 80 다 되신 그런 분입니다. 지금 78세인지 지금 79세, 제가 기억했던 건 78세였었는데 거의 80대 되신 어르신도 1차를 합격하고 올해 이제 2차만 준비하면 돼요. 그래서 나이라든가 여러분들 가방끈 상관없습니다. 중개사 시험은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왜냐? 60%요. 60%만 득점하면 되잖아요. 60%만 득점하면 되는데, 우리가 항상 어떤 시험은 상중하 난이도로 나눠서 이렇게 출제됩니다. 그러면 상급 문제가 한 30% 되고, 중급 문제가 4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하급 문제가 30%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은 요 중하급 문제를 맞춰서 합격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커트라인이 70점이면 머리가 나빠서 떨어진다는 말도 나오겠지만 60%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들 누구나 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법을 공부하면서 살아온 것도 아니고 법과는 전혀 거리가 멀게 살아오셨고 등등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할 때 그 60% 과정까지 올리는 이 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요 과정까지 올라가면 이제 합격하는 건데, 올리는 과정이 시간과 노력과 땀과 눈물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무리 그렇지만 중개사는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지만 아무나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에요. 아무리 석사, 박사 학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 와서 이거 중개사 시험 과목들을 책을 던져놓고서 한번 풀어보라고 하면, 만약에 훑어보고서 쭉 한두 번 훑어보고서 그냥 바로 그냥 문제 풀었는데 다 합격 점수를 얻고 이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 과정까지, 그 60% 넘기까지는 시간을 투자를 해야 돼요. 제 아무리 어떤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개사 시험을 합격하는 비결은 딴 거 없습니다. 저희들이 수업 많은 그 분들을 통한 그 경험 물증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준비한 프로그램대로 있죠. 저희들이 준비한 프로그램, 1년 저희가 강의하는 계획대로요, 차근차근 단계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준비한 프로그램대로 여러분들 끝까지 그것을 믿으시고, 여기 끝까지 제 경험칙에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세법 시간에 마지막에 남아있는 그 얼굴이, 마지막에 동영상 수강생분들한테 항상 그래요. 마지막 그 어떤 그 강의를 하면서 요 강의를 듣고 있는 동영상 수강생분은 올해 무조건 합격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10월 달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지금 얼굴들을 잘 봐놓으세요. 이 가운데도 이제 중간에 이건 내가 할 길이 아닌가 보다 이래가지고 또 중도 탈락하는 분들이 틀림없이 나옵니다. 그 중도 탈락하는 분들이 나오시는데 꼭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들. 핑계를 대요. 자기가 의지가 부족하거나 자기가 딱 들어보니까 도저히 내가 할 게 아니다 이래가지고 포기하시면서 꼭 다른 것을 핑계대고 그만둔 분들이 계시는데,
중개사 시험은 그 어떤 사람도 저희들이 보기에 올해 같은 시험은 특히 그랬는데요. 이분은 저희들이 이제 같은 이제 강의하는 교수들끼리 또 원장님하고 보면은 이 사람은 올해는 좀 쉽지 않겠다. 예, 좀 힘들겠다. 그런 사람도 마지막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마지막에 점수 거의 뭐 안 나오고 이랬던 사람도 올해 그 40문제 중에서 마지막 10월달, 9월달까지 마지막 뭐 15개 나오고 9개 맞고 막 이랬던 사람도 결국은 끝까지 버티니까 운 좋아가지고 어떻든 간에 올해 합격한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중개사 시험은 역시 제 경험칙상 항상 느끼는 것이 끝까지 남아있는 그 얼굴이 합격자 모임에 나오는 그 얼굴이다, 이런 걸 항상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간에 공부하다 보면 아이들이 아니고 어른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변수들이 생길 겁니다. 우리가 나이 어린 학생들은 만약에 공부하다가 만약에 그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 야, 너는 집안일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해라, 빨리 나가서 도서관 가서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성인인 여러분들은 바로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아이들이 아프다던가 아니면 신랑이나 뭐 배우자가 아프다던가 아니면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뭐 하시는 일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외부 변수가 없다 그러면 본인이 의지만 있으면 끝까지 버텨내면 합격하는 시험이고, 다만 운도 따라줘야 되는 것이 금방 얘기한 대로 이런 외부 변수가 생기면 공부를 못할 수도 있고 하는데 지장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운도 또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행운의 여신이 함께해서 여러분이 행운의 여신이 함께해서 잘 이제 하시길 바라고, 처음에 공부하다 보면 까먹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까먹는 것은 그래서 금방 알 것 같았는데 막 까먹고 이런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직업별로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직업별로 산부인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업별로 보면 어떤 사람들 싫어해? 산부인과 의사가?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산부인과 의사가 싫어해요, 여러분들. 한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밥이 보약이다. 그렇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여러분요, 치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치과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이거 없으면 잇몸으로 살겠다, 이런 사람들 치과 의사가 싫어하잖아요. 저희 같은 강의하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를 알려주는데 열을 알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저희들이 안 좋아합니다. 저희들 생계를 급격히 위협하는 사람들인데, 다행스러운 것은 제 어떻게 수업 시간 하면서 하나를 알려주는데 몇 개 그냥 알아버리는 이런 사람들, 열을 알아버리는 이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대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 알려주면 하나 겨우 알아먹고, 하나 알려주면 하나 겨우 알아먹고, 그것도 일주일 지나가서 물어보면 복습할 때 언제 가르쳐주냐는 식으로 이렇게 눈만 껌뻑이고 막 이렇게 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뭘 외우라 그러면 외워요. 외우긴 외우는데 그게 이제 한 2달 지나가면, 자, 이 과정이 마칠 때 정도 되면 이게 외우긴 외우는데 이게 공시법에서 나온 거 배운 건가, 이게 세법에서 배웠나, 이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가면 세법에서 배운 건 알아요. 그런데 외운 건 아는데 이게 세법에 어디서 배운 건지 또 헷갈리고, 그러다 보면 또 나중에 또 지나가다 보면 또 이제 여러분 것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엔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수강생분은 처음에 공부하는데 처음에 그래요. 어떤 수강생분은 처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수강생분은 첫 수업 끝나는데 교수님, 정리가 안 돼요, 정리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정리는 언제 하는 거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정리는 무궁화꽃이 필 때 정도, 무궁화꽃이 필 무렵 돼서 그때 정도 우리가 정리가 들어가는 거지, 지금 이제 처음 공부하면서 정리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들. 또 어떤 수강생분은 이런 얘기합니다. 너무 세법이 어려워요. 처음 들었더니 너무, 어떤 수강생은 재밌었다고 하고, 자, 어떤 사람은 나가면서 너무 어려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강의하는,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말을 조심해야 돼. 항상 여기 데스크 있잖아요. 데스크 지나가면서 이런 수강생이 졸려서 죽겠네. 이런 사람이, 자기는 그냥 졸려가지고 무심코 얘기했지만 그런 얘기하면 그 해당 과목 교수한테는 치명적입니다, 여러분들. 원장님이 생각할 때 저 양반 수업은 재미가 없는 거야. 사람들이 다 졸립다구나 이러면서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지나면서 이거 너무 세법 어려워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렵다고. 여러분들, 처음에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내용은 언제 강의하냐면, 어려운 과목은 아카시아 꽃이 필 무렵 돼야지만 어려운 내용을 강의합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 어려운 내용 별로 없어요. 자,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처음에, 특히 이제 이렇게 기초과정 하는 처음에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딴 거 없어요. 생소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들었는데,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이게
가슴에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가슴에 느껴지려면, 그래서 가슴에 느껴지려면 재수를 해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1년 공부했는데 아깝게 떨어졌어요? 다시 한번 기초과정부터 들어보세요. 그러면 아, 작년에는 그냥 무조건 외웠던 것이 이게 이런 거였구나 하면서 가슴에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수업 딱 끝났을 때 머릿속에 딱 남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 내가 뭘 배웠구나, 이렇게.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뭘 배워도 이것이 낯설기 때문에 생소하기 때문에 이것이 뇌가 여러분이 생전 잘 접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접하기 때문에 뇌가 뭔가 여러분 그것을 적응할 시간을 줘야 돼요, 뇌도. 그래서 이게 생소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들었어도 들을 때는 아는 것 같기도 한데 돌아서 집에 갈 때 보면 낯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남는 게 없는 것 같고 어려운 것만 같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렇지만 우리가 사람이라든가 길도 그래요. 길도 처음 낯선 곳을 가면 이정표도 잘 안 보여요. 방향이 막 좌회전, 우회전을 이제 헤매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가보면 이정표가 보여요. 그리고 여기에 은행이 있구나, 병원이 있구나, 대충 지형지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몇 번 더 가보세요. 그러면, 아, 요 은행 옆에는 편의점이 있었고, 요 옆에는 뭐가 있었고, 이런 게 다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간판이, 여러분. 그렇죠? 그런 것처럼 공부도 똑같습니다. 처음에 볼 때는 용어 익히기도 낯설고, 여러분 용어가 낯설고, 용어만 배워도 어려운 것 같고, 그렇지만 이게 좀씩 한 번 순환 돌고, 두 순환 돌고, 돌수록 그렇습니다. 중개사 강의는 저희들이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을 상정해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가 아니라 됐다시 지지리도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알려준 까먹고 이런 사람들을 끌고 합격시키는 저희가 그런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 자리를 버텨내시면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해도 벽에 부딪히고 점수가 안 오르는 것 같은 그런 한계점이 오기도 하겠지만 끝까지 버텨내면 어떻게 한다? 합격한다. 이 확신을 가지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내가 오리엔테이션을 해버렸네. 자, 다른 분들도 이미 다 했을 텐데. 그 다음에 오늘 수업 끝나고 또 원장님이 뭐 오리엔테이션이 있답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들은 진도 나가기 바쁘니까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어떤 간에 오늘 세법도 끝나고 오리엔테이션이 있다니까 또 좋은 말씀 들어보시기 바라고. 어떻든 간에 이렇습니다. 세법, 크게 부동산 우리 세법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양도할 때는 세금이고 조세 총론 두 문제, 그 다음에 지방세, 국세 술제가 되는데 이 지방세와 국세에서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이 있습니다. 이 세금들을 제가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자, 무슨 얘기냐면 갑이라는 어떤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매매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매매를 하는데 을이라는 어떤 사람이요. 제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한번 스토리를 통해서 드리면 제 동창 여자애들 있죠? 조동창 애들. 제가 아주 오랜만에 제가 한 2년 전에 밴드 때문에 제가 처음으로 제 동네 초등학교 동창 여자애들, 남자애들, 우리 친구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는 특히 여자애들은 진짜 한 20살 넘어서 처음으로 만난 친구들인데 제가 그 친구들을 만나고서 느낀 것은 뭐였냐면 딱 한 가지였어요. 세월의 무상함. 자, 어떤 웬 아줌마가 내 동창이래. 자, 믿기지지 않는 현실. 아, 내가 늙었구나. 제가 내 동창이라니. 막 이런 생각하면서 제가 굉장히 그랬었는데, 어떡하네. 그 동창 여자애들 대부분을 보면 저희들 세대에서는 신체 사이즈가 상반신과 하반신 비율이 50%씩입니다. 딱 접으면 반이에요. 딱 그런 사이즈인데, 제 동창 여자애 중에 한 여자애는 있죠. 하반신의 길이가 우월하게 긴 그런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걔는 얼굴도 예쁘고 키도 늘씬하고 그 다음에 하반신 비율도 길고 그래서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그 애는 제 지금 생각해보면 가만히 조신하게 있었으면 걔는 10을 틀림없이 잘 갔을 거예요. 남자들은 여자가 머리가 좀 안 돼도 일단 신체 사이즈 괜찮고 얼굴 괜찮으면 모든 걸 다 용서해 주겠다는 그런 용의가 있는 남자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을 잘 갔을 것인데 그런데 얘가 20살 무렵에 이미 남자를 만나서 알게 돼서 사고를 쳐서 애를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에 애를 낳습니다. 애가 애를 낳다 보니까 얘가 힘들었겠죠, 여러분들? 자, 그랬는데 그래서 처음에 고생을 많이 해서 처음에 뭐 옛날에 사글세라고 하죠. 월세부터 시작해서 전세 막 이렇게 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날 동대문 쪽에서 신랑이 별 볼 일 없던 애가 거기서 허드렛 일 하다가 옷과 관련한 일을 하면서 돈을 좀 벌었습니다. 그래서 겨우요, 자, 월세, 전세 전전하다가 집 한 칸을 장만합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자, 부동산 하나를 삽니다. 그럴 때 집을 하나 사는데 살 때 자, 우리가 흔히 매매한다 그러면 두 사람 만나서 계약금을 치르고 중도금을 치르고 잔금을 치르고 또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그랬을 때 을이
자, 갑한테요. 우리 갑한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렀어요.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아직 안 됐어요. 등기 이전은 아직 안 됐어요. 여전히 갑명의로 되어 있어요. 그래도 을은요, 이 부동산을 갑으로부터 나중에 또 배워요. 사실상 취득했다 이렇게 봐서 이 취득자 을에게요. 을에게 세금 부과의 징수 권한 있는 자, 아까 과세 주체라고 그랬죠? 과세 주체가요. 만약에 이 부동산이 5억짜리 부동산이다 그러면 네가 5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할 만큼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구나. 그래서 이 취득자의 조세 부담 능력을 보고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세금이 부과되겠습니까? 어떤 세금이 부과돼?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이 을이요, 이 집을 담보로 사업하면서 그 옷장사하면서 또 좀 더 확장하려고 돈이 좀 필요해서 이 집을 담보로 만약에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겠죠? 또 뭐 집 전세권 설정한다. 전세권 설정 등기하거나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거나 또 돈을 갚으면 나중에 그걸 말소하겠죠? 저당권 말소 등기를 하거나 자, 그럴 때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내는 세금이 어떤 거냐면 등록 면허세라는 세금은 저당권 설정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 뭐 임차권 설정 등기 여러분들이 민법과 공시법에서 다 배우게 돼요. 그런 것을 할 때 내는 세금 등록 면허세를 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을이 저 재산을 집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을 명의로 등기 이전 안 됐어도요. 자, 잔금 치렀다 그러면 이 집 열쇠 받는 거죠? 그때부터 누구 거예요? 을 거지. 그래서 이제 취득해서 가지고 있을 때 일정한 때가 되면 일정한 어떤 정해놓은 어떤 날에 이 사람이 이 재산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재산 보유에 대해서 매년 때가 되면 반복해서 부과되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세금이 부과되겠습니까?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가. 자, 그리고요, 이 재산세를 내는 사람들 중에서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할 때, 만약에 을이 이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만약에 을이 집 하나를 또 샀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국내에 있는 주택이면 주택 가격을 또는 토지면 토지 가격을 전부 다 합쳐봅니다. 합쳤더니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해서 재산을 보유할 때 그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그런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세금이 부과되겠습니까?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종부세는 재산세를 내는 사람들 중에서 법에서 정해진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 보유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그럴 때 제가 항상 결혼하는 청춘들한테 꼭 종부세를 얘기합니다. 제가 딱 보니까 미스? 했고 우리 저기 요 두 번째 미스? 결혼했다고? 아이고, 야, 이거 진짜, 아이고, 저 결혼 안 한 것처럼 보이는데. 자, 그렇구나. 우리 그저 결혼 안 했지, 미스? 미스고 딱 벌써 얼굴이 표시가 나고. 결혼했잖아. 자, 했고. 자, 그런데 보니까 우리 저 맨 끝에 저쪽, 우리 남성, 결혼했나? 안 했고, 그 청춘이고. 자,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이 줄 그 맨 끝에서 두 번째 결혼했지? 했죠? 본인 돌아보는 그대. 결혼했죠?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딱 보면 얼굴이 보면 이렇게 대충은 표시가 나는데, 물론 다 맞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결혼 안 한 우리 미혼 청춘 남녀들은 잘 들으세요. 남녀를 사귀잖아요? 그러면 상대방한테 물어보세요. 오빠네 집은 혹시 종합부동산세네? 이렇게 물어봐. 그래서 종부세를, 내냐고 물어봐서 그게 뭔데? 이러면, 만약에 조금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이게 헤어져. 근데, 만약에 종부세를 낸다. 그러면은 만약에 키가 조금 작거나 그러더라도 내가 원하는 사이즈가 아니더라도 결혼해. 키 같은 거는 그까이 거는 살다 보면 나중에 높은지 낮은지 보이지도 않아. 일단 돈 있는 게 장땡이야 일단. 그래서 결혼하는 게 좋고요. 특히 남성 수강생들한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야, 혹시 니네 집은 종합부동산세네? 자, 그런데 종부세를 낸대. 그러면 얘가 생긴 게 내가 원하는 기준에 조금 못 미치더라도 결혼을 해야 돼. 처갓집이 잘 살면 중산층 이상이다. 종부세를 낸다는 것은 중산층 이상이다. 한국 사회에서. 처갓집이 잘 살면은
내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두고두고 보험 든 것처럼 든든한지 여러분이 지금은 실감이 안 되겠지만 살아보면 나중에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마음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똘똘하고 다 마음에 맞는다. 근데 생기 좀 아니하다. 그럼 결혼해 일단. 중산층 이상이면 결혼해야 돼. 나중에 살다 보면 얼굴은 서로 얼굴을 자세히 볼 일이 없습니다. 연애할 때나 눈을 보고 손을 잡고 막 얘기하고 그러지 살다 보면 한 10년 이상 살아보면 반찬 식탁 앞에서 마주 앉아서 얘기를 하잖아요. 밥 먹으면서 그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 눈을 보면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반찬을 보면서 뭐 먹을까 이러면서 이렇게 그래 뭐라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얼굴 자세히 볼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 얼굴 때문에 결혼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물론 기왕이면 돈도 있고 얼굴도 예쁘고 뭐 이러면 기왕이면 당초가 더 좋겠지만 한 가지가 부족할 때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종부세 내는 이런 여자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제 경험치에 의해서 확실히 여러분께 강조드립니다. 종부세 이런 세금이고요. 또 여기 보세요. 저쪽에서 보면 가까우리 부동산을 매매했었죠. 아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렀을 때, 자, 잔금을 치렀을 때 을은 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했다고 봤고, 그래서 취득세가 부과됐었는데, 등기 이전까지는 을한테 안 됐어도 잔금을 치렀을 때, 잔금을 받았을 때, 갑은 이 부동산을 을에게 사실상 양도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사실상 양도했다고 봐가지고 이 양도자 갑 개인이에요. 우리 같은 자연인 개인이 만약에 소득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부과되는 세금은 소득세고, 법인이 만약에 부동산 등을 팔아서 소득이 발생했다. 그러면 뭐가 부과된다?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법인의 소득은 법인세고 우리 같은 자연인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부동산 등을 양도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이게 뭐라고요? 양도소득세. 우리가 흔히 양도세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을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데 임대를 합니다. 대여예요. 그래서 소득이 발생했을 때 부동산 임대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소득, 또 사업적인 목적을 갖고 부동산을 팝니다. 그랬을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가. 자, 그래서 소득세의 종류에는 나중에 배웁니다. 소득세법에 규정된 소득의 종류에는 양도소득과 종합소득, 퇴직소득 등이 있는데 그럴 때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 종합소득세. 자, 얘네들이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입니다. 자, 우리 시험은 제가 지금 언급한 얘네들을 중심으로 출제해야 되고 얘네들 외 세금들도 배우긴 배우는데 가장 대략적인 특징 몇 가지씩만 알면 되는 거고, 자, 우리 시험은 얘네들을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출제 비중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취득세 먼저 과세 주체부터 제가 좀 소개해 드릴게요. 세금 부과에 징수 권한이 있는 자 과세 주체예요. 취득세 과세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인데 그 중에서도 특별시, 광역시, 도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특별시, 광역시, 도가.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특별시, 광역시가 있는 곳에서는 그 자치구가 과세 주체고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과세 주체입니다. 예를 들자면 취득세는요, 여러분 보세요. 이 돈을 내면 어디다 이 세금이 어디로 가느냐? 자,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있으면 강남구가 아니라 어디로? 서울특별시로 갑니다. 취득세는. 자,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남구 그러면 인천광역시로 갑니다. 자, 경기도 만약에 성남시 그러면 경기도로 가는 그런 세금입니다. 취득세는. 근데 등록면허세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자치구니까 만약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그러면 이 세금은 어디로? 해운대구로 가는 세금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만약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그러면 연수구로 가는 그런 세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로요. 그래서 경기도 만약에 부천시 원미구 그러면 어디로 간다 이 세금은? 원미구는 자치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또 부천시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간다고요? 경기도로 가는 그런 세금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등록면허세, 자, 이렇게 구도가 과세 주체고 재산세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시군구가 과세 주체가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그러면 노원구로, 그 다음에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그러면 경기도 안산시로 가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충청남도, 만약에 충청남도 예산군 그러면 예산군으로 가는 그런 세금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시군 구세입니다. 그래서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얘네들은 어차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지방세라고 하고, 지방세는 많은 세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 시험은 얘네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를 중심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근데 여기 이제 시험에서 이번 26회 시험에서 나왔던 것이 이거예요. 자, 문제 벌써 한 문제 맞출 수 있네요. 자, 보세요. 자, 다음 중 특별시세인 조세가 아닌 것은,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 나왔어요. 특별시세가 아닌 조세. 그래서 나왔었는데, 자, 취득세는 특별시세입니다. 에? 특광도니까 특별시에서 부과하는 세금이고, 등록면허세는 특별시세 아니에요. 아닙니다. 얘는 자칫 그 구세지, 구세지. 그래서 가볍게 문제 읽자마자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가 역시 이번 26개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얘는 특별시세가 아니에요. 재산세도 당연히 특별시세가 아닙니다. 특별시 광역시세가 아니라, 자, 얘는 도가 있는 곳에서는 시군이고 자칫 그 구세입니다. 그래서 시군 구세고. 아셨죠, 여러분? 이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이렇게 됐었고, 27회 시험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부터는 이제 한 번도 만약에 수업 시간에 그 벨이 울렸다 그러면, 자, 초코파이를 지금 몇 박스 이게 몇 박스 해야 돼? 초코박스에 한 박스, 자, 몇 박스 날리던가, 자, 쏘던가. 자, 종합부동산세는 여기부터는 국세, 여러분들.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국세입니다. 국세.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 주체가 돼요. 국세인데, 국세에도 많은 세금들이 있어 있다 살짝 보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시험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을 중심으로 해서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얘네들 출제 비중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취득세는 시험 문제가요, 선언 문제가 출제되는 그런 세금입니다. 선언 문제가. 25회 시험에서는 4문제가 나왔지만 제가 26회 시험 3문제 출제될 거라고 그랬죠? 3문제가 나왔습니다. 총론 2문제, 자, 그 다음에 취득세에서 3문제 예상한 대로 나왔고요. 등록면허세 25회 시험에서는, 자, 그 전에 나오던 한 문제씩 나오던 부분이었는데 25회 시험에서 한 문제 안 나왔지만 제가 26회 시험에서 한 문제 올해는 출제될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26회 시험에서 한 문제 역시 올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는 3문제 내외로 출제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역시 한 문제가 출제된 부분인데 작년 25회 시험에서는 출제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제가 26회 시험에서는 한 문제 나올 거라고 했죠?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자, 양도소득세 있죠? 여기서는 대여섯 문제가 출제되는 부분인데, 자, 대여섯 문제가 출제되는데, 그리고 종합소득세에서 원래 한 문제가 출제되는 부분인데 26개 시험에서는 종합소득세에서 문제가 안 나오고 양도세에서 6문제가 나왔지만 대체적으로 5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그런 세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 시험, 자,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 어떤 세금이 제일 중요하다? 어떤 세금이 제일 중요합니까? 네, 양도소득세가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고 양도세가 제일 어렵습니다. 양도세가. 그 다음에 실무에서도 제일 중요한 세금이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세금은 어떤 겁니까?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세금은, 자, 이렇게 해서 양도소득세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세금은 어떤 거다? 취득세입니다. 취득세가 그 다음으로 어렵고 또 공부할 양도 그 다음으로 많습니다. 중요하고요. 취득세 한 개 세목이 정리가 되면 나머지 세금 공부가 쉬워집니다. 등록면허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한 문제밖에 출제 안 되니까 이런 건 제껴도 되겠네요.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한 문제 때문에 지금 합격자 발표를 가슴 졸이면서 기다리면서 한 문제 때문에 차이가 나서 혹시나 한 문제 구제받지 않을까 이 신청해서 받아들여지면 합격인데 그러면서 지금 눈물로 밤을 지새우면서 지금 누가 나오라고 어디 우리 모였는데 너 나와라. 시험 잘 본 사람들이 우리 시험 잘 봤는데 잘 본 사람들이 우리 밥 한 끼 먹자 하면서 나오라고 해도 핸드폰 꺼놓거나 아니면 아예 받지도 않고 지금 눈물을 삼키면서 거리를 이 쓸쓸한 플라타너스 잎들이 널브러진 이 거리를 눈물 흘리면서 돌아다니는 그런 분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몇천 명이 걸려 있습니다. 한 문제. 그렇기 때문에 소홀히 할 뿐이 아닙니다. 만약에 등록면허세하고 종합부동산세가 만약에 공부를 요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많은 양을 공부해야 되고 또 많은 양을 공부했는데도 문제가 어렵게 출제돼서 틀릴 가능성이 높다. 이러면 제가 강의를 아예 안 해버립니다. 자, 그런데 등록면허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공부할 양이 적고 또 출제되는 문제도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 되게 출제되기 때문에 소홀히 할 부분이 아닙니다. 포기할 부분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 비중으로 해서 오늘은
오늘은 조세 총론을 또 중심으로 볼 건데, 조세 총론을 중심으로 볼 건데, 우리가 입문 과정인데 요번에 달력을 제가 봤더니 원래 세법은 8번을 기준으로 합니다. 8번을 기준으로. 원래 8번을 기준으로 해서 8주 강의를 기본으로 합니다. 9주가 나왔다. 달력에서 9주가 나왔다. 내가 하는 요일이 9주가 나와. 그러면 한 번 무조건 휴강입니다. 저는 그래서 8번만 강의하지 9번 안 합니다. 무조건 질질 끌지 않고. 근데 7번 나왔잖아요. 그럼 7번에 끝냅니다. 6번 나왔잖아요. 그럼 6번에 끝냅니다. 자, 세법은 특강 말고는 보강이라는 게 없습니다. 세법은 보강은 안 합니다. 그래서 보강은 안 합니다. 자, 8번, 최대 8번을 강의합니다. 원래 기본으로 8번을 대부분 강의해요. 근데 7번 나면 7번, 6번 나면 6번에 끝내고요. 이렇게 해서 보강하지 않고 항상 끝냅니다. 세법은 보강이라는 거 없습니다. 저는 제 사전에.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끝나는데 요번엔 달력을 보니까 날짜가 많이 안 나와요. 날짜가 몇 주 안 나오더라고요. 그 몇 주 안 나오기 때문에 이번 그 입문 과정은 어떻든 간에 기초 입문 과정은 용어 익히고 여러분들이 용어 익히시고 그 다음에 자 제가 이제 이런 세목들에 대한 대략적인 특징 같은 것들을 쭉 소개하면서 넘어갈 거니까 이게 이런 세법이 이런 거구나 그냥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습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중개사 시험이요 27회 시험은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어려울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26개 시험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울 것이다 얘기하고 막 그랬지만 제가 26개 시험 어려워봤자 몇 문제 어려운 거고 제가 보기에는 그냥 뭐 26개 시험 그냥 우리 평상시대로 너무 쫄 거 없이 그냥 하면은 뭐 별로 뭐 어려움 없을 것이다 했는데 자 요번 시험 유례 없이 26개 시험이 좀 무난하게 출제가 돼가지고 그랬습니다. 27회 시험은 분명히 27회 시험은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리 지금부터 공부를 하고 계셔야 돼요. 미리 지금부터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특히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지금 그 앉아있는 연습 있죠? 앉아있는 연습 이렇게 책상을 마주해서 앉아있는 거 이것도 50분씩 집중하면서 앉아있는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거 앉아있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연습을 하면서 뇌도 있잖아요. 이 생소한 이 낯선 이 내용들을 뇌가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이 한 2달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응을 하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렇게 하시면 1월 달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시길 잘하셨고 내년 시험은 무조건 27회 시험 대비는 무조건 하루라도 빨리 일찍 시작하는 것이 장땡이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깝게 떨어진 그런 아깝게 떨어지고 점수가 지금 안 나와서 떨어질 것이 예상되는 그런 분들도 제가 무조건 최소 1월부터 무조건 시작하고 늦어도 자 1월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12월부터 나올 수 있었으면 나와서 좀 이렇게 좀 슬슬 놀다 가다가 1월부터 시작해라.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찍 시작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시간을 마치기 전에 잠깐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제 뭐 우리 학원에서 여러분들 학원에서 또 동영상 수강생분들은 그 회사에서 이제 사이트에서 새로 매도 사이트에서 자료가 올라갈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 자료가 나갑니다. 근데 매주 나갈 건데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는 이제 핵심 요약 정리 같은 거라든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첫 수업 들은 내용에 대한 핵심 요약 정리가 제 카페에 이미 올라가 있어요. 그 핵심 요약 정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제 카페에서 다운받으시고 또 문제도 또 학원에서 나가는 것과 별도로 또 제 카페에 자료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필기를 못 하셨어도 그런 것들을 보시면,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 세법은 그냥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보셔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딸리 세법을 공부하지 않고 수업을 열심히 듣고, 그냥 수업 듣고, 그 다음에 그런 것 자료 다운받아서 읽어보고 문제 풀고 이렇게만 했던 사람이 고득점에서 합격했다고 제가 아까 모임에 나왔다고 그랬죠? 그렇게만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자, 제 카페를 좀 소개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 포털 사이트에 여러분들이 강성규 세법 이렇게 치시면 세법 치시고 다음 카페가 있어요. 다음 카페 여기 카페에 여러분들이 회원가입을 하시고 회원가입하시면 뭐 거기 보면 뭐 얼마 전에 갔다 왔던 사진도 있고 여러 가지 학교의 선배들이 여러분께 그 조언하는 것도 있고 합격 후기도 있고 쫙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글을 또 뭐 소소한 글이라도 올리시면 학교의 선배들이 조언도 해주실 것이고요. 여기 자료실인데 등업 신청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등업 신청을 해야 되는데 등업 신청은 여러분들이 등업 신청은
여러분들이 정보를 다 나이 이런 거 다 비공개로 하고 이러지 마세요. 뭐 주안에서 오늘 첫 수업들은 그 누체법 첫 수업들은 누굽니다. 이렇게 실명으로 하시면 제가 누군지 알고 이렇게 조언하고 나중에도 조언하고 이렇게 하기가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나이라든가 뭐 여러분들 성별 이런 것들 비공개로 하지 마시고 공개로 하시고 각종 자기 본명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닉네임 같은 것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떤 수강생분이 닉네임을 셋째 첩. 그러면 제가 부를 때마다 셋째 첩님 돌대가리 이렇게 닉네임을 정한 분들이 계세요. 아유, 난 돌대가리 같아요, 교수님. 그래서 닉네임을 돌대가리로. 내가 부를 때마다 돌대가리님 이러면 그거 안 좋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닉네임 같은 것도 좀 너무 그런 것으로는 하지 마시고요. 등업 신청하셔야지 자료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원으로 등업이 돼야지. 그래서 첫 수업들은 누굽니다. 등업하시면 되고 요즘은 다음 카페 앱이 있어요. 카페 앱이 있어요. 앱. 다음 카페 앱을 스마트폰에 여러분들이 앱을 설치하시면 그냥 저도 그렇지만 저도 쉬는 시간마다 다음 카페 앱에서 눌러서 글 올라온 거 답글을 달아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페 앱을 설치하시면 그러면 편리하게 해서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으로 여러분들이 글을 보실 수도 있고 또 내용을 볼 수도 있고 글을 올릴 수도 있고 또 볼 수도 있고 자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꼭 등업 신청하실 때 본인 이름을 꼭 인적사항을 제가 알 수 있도록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하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안 한 사람들이 있는데 안 하다가 시험 합격하고 나서 어떤 수강생분은 교수님 고마워요 그러면서 제가 안 하고 있다가 오늘 이번에 이 글 남기려고 카페 가입해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카페를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가입하시기를 바라고 자료도 오늘 강의한 내용은 다 올라가 있습니다. 자, 첫 시간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했고 두 번째 시간부터 우리 진도 238페이지 우리 조세 총론 조세 기초이론 238페이지 두 번째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쉽니다.